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민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스피치 교육. 이번 시간에는 말하기 불안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혼자서 말하기를 연습할 땐 괜찮았는데 실제 청중 앞에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말하기 불안을 경험해 본 적 다들 있으시죠? 이번 시간에는 말하기 교육 전문가이신 김평원 교수님과 함께 이 말하기 불안을 치료하는 체계적 둔감화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평원 교수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말하기 불안 증상이 있습니다. 말하기 불안은 실제 말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인데요. 근데 말하기 전에 느끼는 불안도 포함되고요. 또 말하는 상황을 상상할 때 느끼는 불안까지 다 포함됩니다. 근데 이 말하기 불안이 생기는 이유가 있나요? 네, 말하기 불안은 잘못된 인식과 준비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먼저 잘못된 인식은 청중이 어떻게 반응할지 과도하게 염려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쵸. 이 과도하게 걱정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마다 다 사연이 있어서 단일선상의 인과관계로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부정적인 자아 개념과 같은 성격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딱 들었을 때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이해하면 되나 싶네요. 네, 좀 비슷하긴 하지만 학술적인 개념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아 개념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은 가족이나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되고요. 그거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인 평가가 모두 합쳐진 복잡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개념은 타인과 교류하지 않으면 형성이 안 된다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아 개념은 자신을 평가하는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자아 개념이 변할 수도 있겠네요? 네, 변하는 겁니다. 자아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순환하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즉 쉽게 설명드리면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아 개념이 형성되고요. 이는 다시 타인과의 대화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이는 또다시 자아 개념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만약에 타인과의 관계가 좀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부정적 메시지가 부정적 자아 개념을 만들고요. 또 부정적 자아 개념 때문에 위축이 돼서 수동적으로 대화하고요. 또 수동적으로 대화하면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더욱 악화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그럼 긍정적 자아 개념은 반대로 선순환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 메시지가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요. 또 긍정적 자아 개념은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겠죠. 또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다 보면 긍정적 자아 개념이 더욱 강화됩니다. 뭔가 부익부, 빈익빈 이런 원리랑 비슷해 보이는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변별하는 기준도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 개념은 긍정과 부정으로 딱 잘라서 상호 배타적으로 양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 개념은 긍정과 부정의 양극을 연결하는 그런 연속선상에서 한 지점을 가리키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도 있다면 더욱 긍정적인 자아 개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자아 개념에는 어떤 영역이 있나요? 네, 자아 개념은 인지적 자아, 정의적 자아, 또 사회적 자아, 신체적 자아 등 복잡한 하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말하기 불안과 관련된 것은 인지적 자아 영역이고요. 그 안에서도 언어적 자아에 해당됩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 자아 개념을 단순히 또 자존감으로 표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언어적 자아란 한마디로 그럼 뭐라고 이해할까요? 자신의 언어 능력에 대한 인식,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긍정적인 언어적 자아가 형성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준비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말하기 불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말하기 불안은 성격적인 불안과 상황적인 불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 차이점도 알아볼까요? 네, 성격적인 불안은 늘 불안 상태에 있는 거고요. 상황적 불안은 말하기 상황에서만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이 성격적인 불안은 원래 불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쉽게 개선 안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 성격적 말하기 불안을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있나요? 네, 성격적 말하기 불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말하기 상황을 오히려 자신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급합니다. 네, 그럼 상황적 말하기 불안은 어떻게 치유할까요? 네, 상황적 말하기 불안은 평상시엔 불안이 없는 사람이 말할 때만 불안 느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말하기 불안은 누구나 겪는 현상이라는 걸 인식하고요. 자신감 갖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친숙한 주제부터 시작해서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는 것, 즉 자신감을 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준비가 좀 부족해도 일단은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실제 상황에 많이 노출되면 점차 적응이 되면서 불안에 적응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준비가 부족해서 시도할 때마다 계속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무조건 말하기 연습을 시킨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말하기 불안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말하기 불안을 치유하다가 오히려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기 불안 상황에 확 노출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점진적으로 노출하는 점진적인 노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점진적 노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점진적인 노출은 불안 상황에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불안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주고요. 점차 자신감을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낮은 수준의 말하기 불안 상황은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건가요? 아무리 낮은 수준이라고 해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말하기 상황에 바로 노출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말하기 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 점진적이라는 게 처음이 상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네. 점진적 노출은 사실 알레르기 치료할 때 쓰는 민감 소실과 같은 원리입니다. 민감 소실이요? 민감한 정도를 줄인다, 이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민감 소실과 점진적인 노출을 비교한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민감 소실은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적은 양의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여러 번 주사해서 인체 스스로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익숙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민감 소실을 말하기 불안에 적용하면 스트레스 상황에 조금씩 또 여러 번 노출해서 스스로 말하기 불안 상황에 좀 익숙하게 만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점진적 노출에서는 민감 소실처럼 말하기 불안을 유발하기 위해서 약물도 투여하나요? 약물은 아닙니다. 네, 점진적인 노출은 민감 소실과 원리는 같은 거고요. 약물, 원인 물질을 투여하지 않고요. 행동을 수정하는 기법입니다. 행동 수정은 이 교육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알고 있어요. 네, 교육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민감 소실처럼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점진적인 노출 방법을 통해서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 거기에는 그 유명한 체계적 둔감화가 있습니다. 네, 들어봤어요. 이 네. 체계적 둔감화는 스트레스 상황을 낮은 상황부터 천천히 주입해서 이걸 약간 점점 둔감하게 만든다. 이 네. 뜻 아닌가요? 네, 그렇게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를 역으로 이용한 것, 역 조건화를 이용해서 상호 억제의 원리까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역조건화를 이용한 상호 억제 치료 기법이 바로 체계적 둔감화란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화와 역조건화의 개념은 제가 심리학 수업 때 배웠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오래돼서 알 듯 말 듯 네. 헷갈려요. 조건화와 역조건화를 비교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워낙 유명한 거죠. 파블로프의 개실험인데요. 파블로프의 개실험을 통해서 이제 고전적 조건화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와 반대되는 역조건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조건 형성 이전에 고깃가루, 고기 분말은 어떤 조건과 결합하지 않는 무조건 자극입니다. 또 종소리는 중립 자극이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이 나오는 건 무조건적인 반응입니다. 고전적 조건화를 이해하려면 무조건 자극, 중립 자극, 무조건 반응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명확하게 알아야겠어요. 네. 조건 형성은 중립 자극인 종소리를 먼저 제시하고요. 곧바로 무조건 자극인 음식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종소리와 동시에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립 자극이었던 종소리는 점차 조건 자극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침을 흘렸던 무조건 반응은 종소리와 결합돼서 점차 조건 반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조건 형성 과정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네, 이렇게 조건이 잘 형성된 다음에 무조건 자극이었던 음식을 제거해버리고 종소리만 들려주면 침을 흘리게 되죠. 종소리는 이때 조건 자극이 되고요. 타액은 조건 반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쯤 이제 역조건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주인이 주는 음식을 보면 침을 흘리는 그런 개도 낯선 사람을 보면 으르렁거리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쵸. 낯선 사람 보면 으르렁거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의 본능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 낯선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면 어떻게 되죠? 맛있는 음식이랑 낯선 사람이라는 스트레스를 결합한다. 이런 훈련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낯선 사람을 보면 맛있는 음식을 볼 때와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게 됩니다. 그럼 낯선 사람이랑 맛있는 음식을 결합해서 네. 상호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게 역조건화의 핵심이네요. 네. 실제 교육 현장에는 조건화보다는 역조건화를 더 많이 쓰거든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서로 억제하게 만드는 행동수정 기법입니다. 아, 이제 이해가 돼요. 말하기 불안 상황이라는 스트레스를 네. 편안한 상태랑 이 강제로 결합을 해서 상호 억제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말하기 불안 치료에서 체계적 둔감화 방법은 말하기 불안이라는 부정적인 행동을 양립할 수 없는 편안한 이해한 상태와 강제로 연결시켜서 상호 억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체계적 둔감화 방법도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거예요? 그럴 리가요.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체계적 둔감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신과 의사였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조셉 볼프라는 의사가 개발한 방법입니다. 이 볼프는 정신과와 심리학 분야에서 행동수정 분야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워낙 이것저것 실험도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니까 교수님이 개발하셔도 네. 전 믿을 것 같아요. 네, 먼 훗날에는 제가 제안한 말하기 불안 치료 방법이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은 해볼 텐데요. 쉽지 않습니다. 이 체계적 둔감화 방법도 정신과 의사가 사용한 공식적인 치료법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동물 실험을 통해서 완벽하게 효과를 확인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적용된 것입니다. 네. 그럼 체계적 둔감화 방법을 인정하게 된 이 조셉 볼프의 동물 실험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은 파블로프의 개 실험보다 조셉 볼프의 고양이 전기 충격 실험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험했는지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에게 가벼운 전기 충격을 가하면서 소리와 시각적 자극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 충격의 불쾌함을 소리와 이미지와 동일시하게 해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조건한데요? 네, 맞습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특정 대상이나 불안을 느끼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제부터 양립할 수 없는 자극을 통해서 역조건화를 시도할 겁니다. 전기 충격 대신에 음식을 주면서 소리와 이미지를 점진적으로 노출합니다. 오, 상호 억제의 원리가 적용이 되네요. 네,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자극을 연결하면 고양이는 소리와 이미지에 대한 불안이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전기 충격이 생각났던 소리와 이미지가 이제 맛있는 음식과 결합이 되겠죠. 나중에는 소리와 이미지를 봐도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은 이 파블로프의 개 실험과 조건화의 원리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볼프의 고양이 실험과 상호 억제의 원리까지 알게 됐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말하기 불안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체계적 둔감화와 심리학 시간에 공부했던 또 조건화, 역조건화 등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학적 원리를 또 교수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또 이해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조건화와 역조건화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자극을 결합해서 상호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역조건화를 통한 상호 억제의 원리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